안녕하세요. 서울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를 투여했다 부작용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당시 80대였던 환자는 의원을 방문해서 소화불량으로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받고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되는 부작용 증상을 보였습니다. 환자가 해당 의원을 방문하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안타깝게도 문진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파킨슨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약물 투약의 정당성, 해당 의원의 과실 유무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의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치료나 약물을 투약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파킨슨병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약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뇌에서 도파민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인간의 행동과 정신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의 역할로는 첫째, 움직임의 원활한 조절을 통해 일상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특정한 행동이나 자극에 반응하여 쾌감을 유도하여 보상과 동기부여를 하고 셋째, 학습, 집중, 계획 및 실행 등과 관련된 인지 능력을 조절하고 넷째,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여 정서를 안정시키고 다섯째,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도파민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죠? 2024년 올해의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좀 전에 도파민은 특정한 행동이나 자극에 반응해서 쾌감을 유도, 보상과 동기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오랫동안 고생하던 일을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겠죠. 식사를 마치면 도파민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한순간의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 역시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도파민 분비를 늘리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결과 마약, 알코올,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파민에 노출되면 결국 도파민 내성이 생겨서 어느 정도 자극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욱 자극적인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도파민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파킨슨병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로 유명했던 미국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앓았던 병으로 유명하고 영화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명작들 중 하나인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 마이클 제이 폭스 역시 파킨슨병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계 신경의 파괴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질병으로 주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60세 이상에서 1%의 유병률을 보이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노화성 질환이죠. 발병 원인으로는 10% 미만에서만 유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그 외에 살충제나 중금속, 독성 유기 용매의 노출, 두부 손상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손떨림, 느린 행동, 경직된 몸의 근육들,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안정시 진전이라고 해서 편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경우 손이나 다리가 떨리는데 오히려 움직이면 사라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특히 걷다가 돌 때 발이 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 걸음을 옮기기 힘들고 몸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서 어지러움으로 착각해서 이비인후과에 우선 방문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료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위해 외부에서 레보도파를 투여하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로빈 윌리엄스를 기억하시죠? 저 역시 정말로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이분의 1990년도 작품 어웨이크닝,
우리나라에는 사랑의 기적으로 알려진 영화가 있습니다. 명배우인 로버트 드니로가 뇌염 후유증으로 인해 일체 거동을 못하는 환자로 나왔는데, 매컴 세이어 박사 역의 로빈 윌리엄스는 뇌염 환자들에게 파킨슨병의 치료제인 레보도파를 시험적으로 투약하고, 이에 환자들이 기적처럼 깨어나고 이후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빈 윌리엄스가 2014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8개월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었죠. 이후 파킨슨병 진단은 오진이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당시 치매와 우울증에 파킨슨병 진단까지 받고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레보도파 등의 약물 치료 외에도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해서 뇌관에 자극 전극을 심고 적당한 자극을 통해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져오는 수술적 치료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일시적 혹은 악화되는 운동장애입니다.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정신성 약물, 위장관 촉진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항경련제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은 원인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은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데,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뇌의 흑질 세포가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 우연히 특정 약물을 드시고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다면 약 16%에서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제대로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잘 알려진 약물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한데,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 중간 정도의 위험군, 그리고 낮은 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토클로프라미드, 레보설피라이드, 이토프라이드, 돈페리돈 등의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일시적으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기능성 소화불량, 구토를 포함한 상부 위장관 운동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 억제성 D2 수용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뇌의 D2 수용체도 차단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D는 도파민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 흔히 맥페란 또는 맥소롱으로 불리는 메토클로프라미드는 파킨슨 증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이들 약물 중 돈페리돈이 뇌 혈액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파킨슨 환자의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 환자에서 편두통을 예방하고 어지럼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플루나리진, 시나리진 등의 칼슘 채널 차단제는 도파민의 신경 전달을 감소시키거나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시베리움의 경우 하루 2번 복용이 정량이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파킨슨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루에 1번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손떨림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뇌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항정신병 약물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어지럼이나 이명의 치료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프로작,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디아제팜, 다른 이름으로 바리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삼원계 항우울제인 아미트리틸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드물게 파킨슨 증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시
과도한 용량을 사용하거나 환자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증세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파킨슨병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들은 도파민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항생제의 장기 투약으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감소에 의해 체내 면역 반응과 염증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일부 장내 유해 미생물들은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뇌세포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연령층의 환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용량의 항생제를 투약하는 경우 드물지만 파킨슨병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께 항생제를 투약할 때는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약을 처방할 때 주로 의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처방을 했지만 요즘엔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보기만 해도 약의 부작용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의 환자들일수록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더욱 신중하게 약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 의사에게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 목록을 보고하고 파킨슨병과 같이 약물 투여에 특히 신중해야 하는 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물론 진료하는 의사 역시 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처방약을 선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서 복용 전에는 없었던 불편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각 처방한 병원에 문의를 해서 복용 지속 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